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막 30대 초반에 들어선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와줘야 하는 가여운 사람 아니면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 나보다 못한 존재 혹은 그냥 나와 다른 바 없는 사람? 다들 장애인을 보는 시선은 다양할 테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사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봤어요. 어쨌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죠. 하지만 저도 그들과 같은 장애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2년 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된 장애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운명 같은 사고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전 소중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으며 더불어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랜 트라우마와 무거운 마음을 홀가분하게 벗어던지게 된 사건이기도 했죠.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절 장애인으로 만들었던,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아픔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요. 저는 꽤 무거운 찡과 죄책감 그리고 트라우마를 안고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 그 이유는 바로 제가 11살 때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사고로 혹은 병으로 형제를 잃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제게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주었느냐 하면 바로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나중에 부모님께서는 이야기로는 한참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퇴원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더 신경을 써야 했던 거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형제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투닥거리며 자랐습니다. 저는 형이라고 동생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가끔 심술을 부리기도 하는 평범한 형이었어요. 그러나 동생은 참 천성이 착하다는 녀석이었어요. 제가 양보하면 고모 형아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라고 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아이였고, 제가 심술을 부리면 영아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형아 이거 다 가져라며 제 것까지 못된 형에게 내어주는 천사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전 참 많이도 아꼈습니다. 몸이 약한 동생이 밖에서 맞고 오기라도 하는 날은 당장 뛰어가 그놈들에게 복수해 주었죠. 그럴 때마다 동생은 대체 무슨 슈퍼맨 대하든 영웅처럼 대했어요. 형은 진짜 너무 멋있어. 늘 날 지켜주는 형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럼 전 또 잔뜩 기가 살아서 가슴을 쭉 내밀고 센 척을 그리기도 했더랬습니다. 형이 그렇게 멋있어. 그래. 내 눈엔 형이 최고 멋있어. 전절 최고로 만들어주는 동생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형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지켜줄 거야. 전 그런 동생에게 약속했죠.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형만 믿어. 그럼 동생은 또래보다 작은 머리통을 주워버리며 대답했죠. 알겠어. 그렇게 우리 형제는 평범하게 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관계로 함께 성장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8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해였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 외할머니 댁에 보내줬어요. 저와 제 동생은 신이 났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나 피자, 치킨은 없었지만 대신 저희에겐 언제고 팡팡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개구쟁이였던 전 고피 풀린 망아지처럼 상과들을 뛰어다녔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산을 오르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매미도 잡았죠. 건강하던 저와 달리 몸이 약했던 동생은 늘 저를 쫄래쫄래 쫓아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전 그런 동생에게 늘 야, 성현아, 위로 올라와봐. 여기 엄청 시원해. 라고 했고 동생은 겁에 질려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 동생을 전 겁쟁이로 불리며 살아온 나는 어느 날 아침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을 타고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뒷산 중간에 있는 계곡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그곳에 발을 담가 시원한 물을 즐겼다.
하지만 나의 동생은 물에 뛰어들어 물귀신에게 발목을 잡혀 위험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동생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놀라 동생을 찾았는데 동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장난치지 말고 나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몇 분 후 동생의 음성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은 몸을 억지로 벗뺀 채 절 부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뛰어갔는데 그곳은 지금까지 놀던 곳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었어요. 발을 내딛자 쑥 빨아들이는 것 같은 물에 깊이에 화들짝 놀라 몸을 물렸죠. 뛰어들려고 했지만 순간 깊은 물이 쑥 빨아당기자 덜컥 겁이 났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동생을 향해 손짓했지만 동생의 손짓과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꼬르륵 물 위로 올라온 기프와 함께 동생은 다시는 허우적대지 않았죠. 동생의 움직임이 멈춘 주변은 고요하게만 했습니다. 어린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동생은 때마침 지나던 동네 아저씨들의 손에 의해 물 밖으로 건져졌습니다. 성현아, 동생의 장례는 서울에서 치러졌어요. 부모님은 동생의 죽음에 무척 힘들어하셨지만 저에 대한 걱정도 가득하셨죠. 어머니는 펑펑 우시며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전 어머니의 말을 어금니를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정연이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그곳에 가자고 하지 않았어도,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는 상현이를 말리기만 했어도, 아니,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 있게 성현이를 구하러 가면 상현이가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자책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 때문에 어머니가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성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저의 자책감과 자기멸시로 인해 저는 더욱더 썩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조금씩 내려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시작했지만 취업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고 싶었던 대기업에서 합격했습니다. 면접이 한 달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면접도 붙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붙을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선 면접을 준비하되 시간이 있으면 여행도 다녀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계곡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다닐 날은 화창하게 개어 있었고 계곡은 폭포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물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있는 무리가 있던 시절 어린아이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성현이었고 죽은 성인의 동료였습니다. 전 죽은 성현이의 모습, 형아 최고를 외치며 졸졸 제 뒤를 쫓던 모습, 죽기 전 허우적대며 내게 도움을 요청하던 간절한 마음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말과 함께 나는 이 사건을 극복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위험한 소리에 우리는 달려갔고 물 위로 올라오고는 들어가는 파란색 튜브를 보았습니다. 이후 아이를 구하려는 결심이 생겼고 친구들은 제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동생을 구할 만큼 성장한 것이다. 이번에도 동생을 구해야 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발도 땅에 닿지 않았다. 동생이 죽은 후물 공포증이 생겨 극강의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집념으로 극복했다. 머릿속에는 아이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남았다. 물속에서 아이를 향해 헤엄쳤으며 성현아, 내 손 잡아라고 말했다. 아이는 내 손을 잡아줬고 둘 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지만 성현아, 괜찮아. 겁먹지 말고 그냥 형한테 몸을 맡겨. 형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구할 거니까 라고 말했다. 아이는 안심한 듯 했고 내 손에 안겨서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다. 아이는 물을 뿜어냈지만 무사한 듯 했다. 아이의 부모님들이 달려와 아이를 안아들었고
무사한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안도감을 느꼈다. 자갈밭에서 아이를 살렸지만 상처를 입은 다리에 대한 통증은 계속되었다.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 부모님이 눈앞에 있었고 이전의 동생의 사망 때와 같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붕대로 감긴 다리를 보니 다시 찌르는 고통이 찾아왔다. 한쪽 다리를 잃은 이유는 녹슨 쇠파이프로 인한 감염이었다. 의사들은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이 제 부모님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무척 괴로워했다. 나는 이에 대한 원망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는 이것이 하늘의 응답일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이것을 결정한 것이 후회되었다. 내가 구한 아이가 궁금해졌다. 이틀이 지난 후 나는 절망에 빠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부모님이 비어있는 동안 꼬마 아이 성현이가 왔다. 그는 백발이 상성한 노신사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고 힘을 얻었다. 아이의 반쪽 다리를 보며 아이는 말을 잊지 못하는 듯한 눈빛으로 11살 때의 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것에 대한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노신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 한쪽 다리와 바꾸면서 아이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다행이다. 그리고 나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름이 성현이라고 했지? 아저씨한테 와볼래? 아이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기꺼이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노신사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힐끔 저를 바라보더니 머뭇거리더군요. 그러자 노신사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밀며 가봐, 성현아라고 말했고 아이는 그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렸다는 듯 와다다 달려 제 품에 꼭 안겼습니다. 물속에서 갓 건져낸 아이의 몸은 차가워 절 두렵게 했었는데 아이는 다행히 따뜻한 온기로 제 품을 데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성현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아이는 제 다리를 보고 놀란 듯 계속 울어댔습니다. 내가 내 다리만큼 멋지게 살아준다면 아저씨는 너무 고맙고 보람될 것 같아. 전 그와 눈을 맞추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힘들고 지칠 때는 아저씨 다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내줘. 그거면 아저씨는 충분히 알겠지? 아이가 고개를 주워 꼬리더군요. 그 어린아이가 제 말뜻을 잘 알아들었을진 모르지만 전 아이를 향해 방긋 웃었습니다. 둘째 건물주의자 장애인이 된 저는 의존에 적응하는 기간을 보냈죠. 그리고 전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성현이와 노신상, 그리고 성현이의 부모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제 곁을 지키며 절 응원했습니다. 엄지를 지켜 세우며 밝게 우는 성현이의 모습이 저 더 힘나게 했죠. 그리고 전 빠르게 의족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활의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